미국의 폭격에 테헤란이 완전히 폐허로 변해버렸습니다. 이란의 비위를 맞추며 석유를 빼오던 이른바 동맹 국가들은 가장 먼저 도망가버렸고 이 나라에는 완전히 희망이 사라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때 한국이 기적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한국은 이란이 먼저 베풀어준 은혜를 잊지 않았고 현재 쑥대밭이 된 테헤란에서 유일하게 희망을 지키는 존재로 전 세계의 감탄과 존경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지옥 속에서 한국이 대체 어떤 기적을 보여줬던 것일까요? 어젯밤 테헤란 상공에서 터진 미군의 전자기 펄스, 탄 한 발이 8천만 명의 목숨이 달린 생명줄을 단 1초 만에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런던 지하 위기 통제센터 메인 콘솔 앞에서 지켜봤습니다. 이 바닥에서 20년 넘게 굴러먹은 저였지만 그날 밤만큼은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춰버렸거든요. 감정을 숫자 뒤편으로 밀어넣는 게 이 직업의 본질인데 그날 밤은 그게 영 잘 안 됐습니다. 펜타곤에서 쏟아지는 실시간 위성 데이터가 냉정하게 모든 걸 보여주고 있었으니까요. 테헤란 시내 전력망 파괴율 98.7%, 상수도 가동률 0%, 통신망 완벽 단절, EMP 충격 후 불과 30초 만에 인구 1,500만이 사는 메가시티 테헤란이 위성 지도 위에서 그냥 지워진 겁니다. 스위치 내리듯이요. 밤하늘에서 내려다보면 도시 전체가 칠판에 분필 지우듯 싹 꺼져버린 거예요. 도시 하나가 그냥 1초 만에요. 저는 그 숫자들을 응시하면서 번역을 시작했습니다. 이게 제 버릇이거든요. 숫자를 현실로 바꾸는 작업. 전력망 98.7% 파괴가 뭘 뜻하는지 아십니까? 병원 중환자실 인공호흡기들이 알람 소리 하나 없이 일제히 꺼진다는 겁니다. 알람을 울릴 전기 자체가 없으니까요. 수술실은 암흑이 됩니다. 마취가 절반쯤 진행된 환자가 수술대 위에 누워있는 채로요. 신생아 집중치료실의 인큐베이터들, 혈액투석기들, 심전도 모니터들이 전부 동시에 그 자리에서 꺼집니다. 1초 안에 전부. 상수도 가동률 0%는 또 뭘 뜻하느냐? 1,500만 명이 내일 당장 마실 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테헤란은 사막 기후입니다. 여름 낮 기온이 40도를 훌쩍 넘어요. 물이 없으면 사흘입니다. 버틸 수 있는 시간이. 저는 그 숫자를 보면서 오른손 손가락 끝을 키보드에 올려놓은 채로 한동안 아무것도 입력하지 못했습니다. 분석관이 아니라 그냥 인간으로서 뭔가가 가슴 안쪽에서 무겁게 내려앉는 느낌이었거든요. 폭격 개시 후 2시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는 항공 항적 분석 데이터를 병행 모니터링하고 있었는데 흥미로운 패턴이 잡혔습니다. 테헤란 북부 자파라니에 구역 일대에서 헬리콥터 여러 기의 항적이 동시에 포착된 겁니다. 민간용 식별 코드를 달고 있었지만 고도와 비행 패턴이 군용 수송 헬기와 거의 일치했어요. 목적지는 터키 앙카라, UAE 두바이. 백데이터를 당겨보니 바로 나오더라고요. 이란의 정유 인프라와 가스전 개발에 수십 년째 달라붙어 단물을 빨아먹던 서방, 다국적 기업들의 핵심 임원들과 최고급 기술 엔지니어들이었습니다. 정유 설비 유지 보수 계약, 파이프라인 건설 컨소시엄, 가스 처리 플랜트 운영 라이선스. 수십 년 동안 이란 땅에서 이익을 챙기던 사람들이 폭격이 시작되자마자 가장 먼저, 가장 빠르게, 가장 조용하게 사라진 거죠. 저도 모르게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돈이 안 되면 목숨을 걸 이유가 없죠. 그게 철저한 국제사회의 계산법이니까요. 저라도 그랬을 겁니다. 그게 이 바닥에서 20년 넘게 살아온 사람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때 뭔가가 제 시선을 잡아 끌었습니다. 열화상 위성 채널로 테헤란 시가지 전체를 스캔하고 있었는데 당연히 도시 전체가 진한 남색과 검은색으로 뒤덮여 있었거든요. 에너지 신호가 없다는 뜻이죠. 완벽한 암흑. 위성 지도 위에서 살아있는 도시의 파장이 통째로 지워진 상태. 그런데 테헤란 외곽 섹터 4구역에서 말도 안 되는 크기의 붉은색 열화상 신호가 터져나오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진짜로 위성 센서가 폭격 여파로 고장난 줄 알았어요. 이런 대규모 EMP 공격 이후에는 위성 센서 자체가 오작동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옆에 있던 후임 분석관을 불렀습니다. 이거 센서 오류 아닌가요? 확인해봐요. 그 친구가 데이터를 재검증하더니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오류가 아니었어요. 실제 신호였습니다. 그러면 뭐지? 저는 즉시 다른 가능성을 떠올렸습니다.
이란 군부가 폭격 혼란을 틈타 어딘가 숨겨둔 지하 시설을 가동하기 시작한 건 아닐까? 혹시 지하에 구축해둔 군사지휘 벙커가 자체 전력으로 돌아가고 있는 건 아닐까? 저는 바로 주민을 지시했습니다. 최고 해상도로 모든 채널 동시에 위성이 초점을 좁혀가는 10여 초가 어찌나 길던지요. 저는 그 짧은 시간 동안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려놓고 화면만 응시했습니다. 고해상도 위성 이미지가 차츰 선명해지기 시작했는데 그 순간 저는 눈을 비볐습니다. 그리고 다시 봤습니다. 또 비볐습니다. 군사시설이 아니었습니다. 지하 핵시설도 아니었습니다. 옥상이 훤히 보이는 대형 민간 건물이었는데 그 옥상에 거대한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붉은색과 파란색, 그리고 가운데 태극 문양. 영국 사람인 저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그것, 대한민국의 태극기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숨이 막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폭격이 가장 집중된 테헤란 한복판에서 미군의 전방위 EMP 공격을 정통으로 얻어맞고도 그 거대한 병원의 불이 환하게 대낮처럼 켜져 있었습니다. 병동 창문 하나하나에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위성 열화상 이미지에는 그 건물 안쪽에서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체온 신호가 가득했습니다. 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도시 전체가 암흑으로 잠긴 그 한가운데서 그 병원만큼은 살아있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모니터를 바라보며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저의 20년 경력이 통째로 흔들리는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제 옆에 후임 분석관도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실내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통제센터 안에 있던 사람이 저 포함 4명이었는데 아무도 말을 꺼내지 않았어요. 그 침묵을 깬 건 저였습니다. 떨리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보고서 항목에 입력해야 할 내용을 큰 소리로 읽듯이 중얼거렸습니다. 섹터 4 구역, 대형 민간 의료시설 확인. 외부 전력 차단 환경에서 전 병동 자체 전력 유지 중. 옥상 식별 마크 대한민국 국기.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만이 조용히 울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까지도 완전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저게 가능하지? 이 도시가 통째로 꺼진 상황에서 저 병원만이 어떻게? 태극기가 그려진 저 병원이 대체 무엇이기에 이 어둠 속에서 홀로 빛을 내고 있는 건지를 정신을 차리고 제일 먼저 한 건 빅데이터 조회였습니다. 저 병원이 대체 뭔지, 어떻게 테헤란 한복판에 한국 병원이 들어서게 됐는지 처음부터 전부 추적해야 했거든요. MI6 정보망에 병원 좌표와 설립 이력을 집어넣고 엔터를 눌렀습니다. 결과가 나오는데 3분도 안 걸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결과를 읽으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눈이 좀 따가웠습니다. 이야기는 19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이란과 이라크는 전쟁 중이었습니다. 8년간 이어진 이 전쟁에서 이란이 입은 피해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어요. 커드 미사일이 도시 한복판에 떨어지고 정유시설이 불타오르고 민간인들이 피를 흘리며 쓰러지는 그 지옥 속에서 당시 이란에 진출해 있던 외국 기업들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맞습니다. 아까 봤던 그 장면과 똑같습니다. 전부 짐 싸서 도망쳤죠. 그런데 딱 한 무리만 남았습니다. 대한민국의 건설 노동자들이었습니다. 당시 한국은 중동 건설 붐을 타고 이란 곳곳에 대규모 인력을 파견해 도로와 정유시설, 항만 인프라를 짓고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기술 강국이 아니었어요. 그냥 근면하고 성실한 노동자들이 섭씨 50도가 넘는 사막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일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폭격이 시작되고 이란 현지 직원들이 공황 상태에 빠지고 서방 기업들이 짐을 꾸리는 그 혼란 속에서도 한국 현장팀은 자리를 지켰습니다. 당시 MI6가 입수한 기밀문서에는 꽤나 구체적인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란 남서부 아바단 정유시설 인근 건설 현장, 1983년. 이라크군의 항공 폭격이 현장 인근에 떨어지던 날, 한국팀의 현장 반장이 이란인 인부들을 먼저 방공으로 대피시키고 본인은 현장 장비를 정리하다가 폭발 파편에 맞아 쓰러졌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혼란 속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진 이란, 아이를 등에 업고 뛰던 20대 초반의 한국인 기사 이야기도 있었어요. 그 청년의 이름은 기록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한국인 기사 중 막내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그 청년이 아이를 임시 의무대에 넘기고 나서 뭔가를 중얼거렸다는 목격자 진술이 남아있었는데 당시 이란인 통역을 통해 기록된 내용이 이거였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진짜 기술을 갖게 되면
어떤 폭격에도 꺼지지 않는 병원을 너희 아이들을 위해 지어주겠다. 저는 그 문장을 읽고 잠깐 멈췄습니다. 20대 청년이 전쟁 한복판에서 한 말 치고는 너무 무거웠거든요. 그리고 그게 빈말로 끝나지 않았다는 게 더 무거웠습니다. 사실 한국과 이란의 관계는 그 전쟁보다도 훨씬 오래됐습니다. 역사가들은 신라와 페르시아 사이의 교역 기록을 이야기합니다. 경주 황남대총에서 발굴된 유리구슬과 황금 장식품 중 일부가 페르시아 계통 제품이라는 분석도 있어요. 그러니까 두 나라가 서로 손을 내민 역사는 이슬람도 조선도 생기기 전부터 시작된 셈입니다. 그리고 1970년대 전 세계를 강타했던 최악의 오일 쇼크 시절에도 그랬습니다. 당시 대한민국은 지금처럼 화려한 선진국이 아니었습니다. 당장 공장을 돌릴 기름 한 방울이 없어서 국가 부도의 위기에 처해 있던 몹시 가난하고 절박한 개발도상국이었죠. 중동의 수많은 산유국들이 돈이 없는 한국을 외면하고 기름줄을 끊어버렸을 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의 손을 잡아준 나라가 바로 이란이었습니다. 이란은 당장 대금을 지불하지 못하는 한국의 처지를 이해하고 조건 없이 막대한 양의 원유를 배에 실어 보내주었습니다. 그 피 같은 기름 덕분에 한국은 경제 붕괴의 위기를 넘기고 한강의 기적을 이룩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거든요. 이란이 한국의 경제적 숨통을 살려준 생명의 은인이었던 셈입니다. 당연히 한국도 이 은혜를 되갚았죠. 1979년 이란 혁명 이후 국제사회가 이란의 등을 돌릴 때도 한국은 이란과의 교역 관계를 꾸준히 이어갔거든요. 미국의 눈치를 봐야 하는 처지였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렇게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떤 폭격에도 안전한 병원을 지어준다던 한국의 그 약속은 진짜로 지켜졌습니다. 2010년대 초반 한국의 건설의료에너지 기업 컨소시엄이 이란 정부와 협약을 맺고 테헤란 외곽 섹터 4구역의 대형 소아종합병원 건립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병원 건물이 아니었어요. 그 컨소시엄에는 한국의 배터리 기업과 반도체 설계사, 그리고 건설사가 함께 들어갔고 처음 설계 단계부터 어떤 재난 상황에서도 독립적으로 가동될 수 있는 병원이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40년 전 그 약속이 설계도면 안에 녹아든 겁니다. 그리고 그 병원이 어젯밤 테헤란 전체가 꺼지는 그 순간에도 홀로 빛을 발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저는 이 배경을 읽고 나서야 비로소 위성 화면의 그 붉은 신호가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다음 질문이 떠올랐어요. 설계 의도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실제로 가능했냐는 거죠. EMP는 그냥 전기를 끄는 게 아닙니다. 전자 장비 내부의 회로 자체를 태워버리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배터리를 갖다 놔도 그 배터리를 제어하는 전자 회로가 타버리면 그냥 쇳덩어리에 불과하거든요. 저는 이 병원 인프라 스펙 자료를 추가로 요청했습니다. 자료가 들어오는데 약 20분 걸렸는데 그 20분 동안 저는 커피를 한 잔 다 마셨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받아 읽기 시작하면서 커피잔을 책상에 내려놓는 걸 잊었습니다. 이 병원의 지하에는 한국산 ESS, 즉 에너지 저장 장치가 매설돼 있었습니다. 이게 단순한 대형 배터리 창고가 아닙니다. 전고체 배터리 기반의 모듈형 저장 시스템인데 여기서 전고체라는 게 핵심입니다. 일반적인 배터리는 내부에 액체 전해질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충격을 받으면 누출되고 폭발하고 화재가 납니다. 중국산 배터리들이 EMP나 물리적 충격에 취약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폭발 위험 때문에 설계 자체가 두꺼운 방호 케이스로 둘러싸여 있고 그러다 보니 부피와 무게에 비해 실제 용량이 떨어집니다. 유럽 기술이요. 기반 기술 자체의 개발 속도가 한국보다 현저히 뒤처져 있어서 대용량 전고체 모듈은 아직 상용화 단계조차 따라오지 못한 수준이에요. 반면 한국의 전고체 배터리는 전해질 자체가 고체입니다. 폭발할 액체가 없으니 폭발 위험이 근본적으로 없고 같은 부피에 훨씬 많은 에너지를 담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밀도가 기존 액체 전해질 배터리 대비 30% 이상 높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평가예요. 그리고 외부 충격에 대한 내성도 압도적으로 강합니다. 고체이기 때문에 구조 자체가 흔들리지 않거든요. EMP로 인한 전자기 충격에도 물리적 폭격 충격파에도 훨씬 강한 내성을 갖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세계 배터리 시장 점유율을 보면 이 기술력이 얼마나 압도적인지 바로 보입니다. 한국의 3대 배터리 기업이 전기차용 배터리 글로벌 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은 합산 50%를 훌쩍 넘습니다. 미국, 유럽,
일본 전부 포함해도 한국을 따라잡기 어려운 수준이고, 이 격차는 좁혀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벌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배터리 기술은 단순히 화학 공식 하나로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소재 연구, 제조 공정, 품질 관리, 대량 생산 인프라가 수십 년에 걸쳐 축적된 노하우 위에 서 있는 겁니다. 다른 나라가 설계도를 구한다고 해서 당장 따라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냉면 레시피를 안다고 해서 평양냉면 맛을 낼 수 없는 것처럼요. 그런데 저를 더 놀라게 한 건 배터리 자체가 아니라 그 배터리를 제어하는 반도체였습니다. 병원 메인 서버에는 한국이 설계한 AI 연산 반도체, 이른바 NPU가 탑재돼 있었습니다. NPU라는 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인공지능 연산에 특화된 두뇌 같은 칩입니다. 기존 반도체가 순서대로 계산하는 직렬 처리 방식이라면 NPU는 여러 연산을 동시에 병렬로 처리합니다. 속도가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이 NPU가 어젯밤 외부 전력이 끊기는 그 찰나에 배터리 전환 명령을 내렸습니다. 얼마나 빨리? 전력 차단을 감지하고 내부 배터리로 스위칭하는데 걸린 시간이 0.003초 수준이었습니다. 사람이 눈을 한번 깜빡이는 시간이 대략 0.1초에서 0.4초 사이입니다. 그보다 수십 배 빠르게 반응한 거예요. 인공호흡기가 꺼지기도 전에 배터리가 이미 켜졌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뿐이 아니었습니다. 이 NPU가 전력 전환 직후에 한 일이 더 있었습니다. 배터리 잔량이 무제한이 아니잖아요. 비상 상황에서 어디에 얼마큼의 전기를 배분할 것인지 실시간으로 우선순위를 계산하고 자동으로 배분을 조절했습니다. 중환자실 인공호흡기와 신생아 인큐베이터가 최우선 순위, 수술실 조명이 그 다음, 일반 병동은 최소한의 전력만 유지. 이걸 사람이 하나하나 판단하고 지시한 게 아닙니다. 칩이 알아서 한 거예요. 0.003초 안에요. 저는 이 스펙 문서를 읽으면서 서방 정보국들이 왜 이 기술을 그토록 주시하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과 유럽이 이 NPU 반도체를 군사용, 그러니까 드론 제어나 미사일 궤도 계산 같은 살상 목적으로 집중 개발하는 동안 한국은 같은 수준의 연산 능력을 민간 병원의 생명 유지에 쓰고 있었던 겁니다. 무기를 만드는 쪽과 사람을 살리는 쪽에 같은 기술을 쓴다는 그 방향의 차이가 저는 그냥 기술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그 나라의 가치관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한동안 멍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한국 반도체의 글로벌 위상은 수치로 보면 더 선명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차지하는 디램 글로벌 점유율은 두 기업을 합산했을 때 70%를 초과합니다. 낸드 플래시 메모리 역시 삼성 단독으로 30% 중반대를 유지하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돌아가는 서버, 데이터 센터, 의료 장비, 통신 장비 안에 들어가는 메모리 칩셋 중 열의 7은 한국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파운드리, 즉 반도체 위탁 생산까지 더하면 이야기는 더 복잡해집니다. TSMC가 대만에서 제조하지만 그 공정에서 쓰이는 핵심 소재와 검사, 장비 상당 부분이 한국 기업들의 납품 없이는 돌아가지 않거든요. 저는 그날 새벽 자료를 다 읽고 나서 보고서 요약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섹터 4의 한국 병원은 단순한 의료시설이 아닙니다. 이것은 40년 전의 약속이 최첨단 기술로 완성된 구조물입니다. 그리고 그 구조물은 전 세계가 한국의 기술 없이는 제대로 숨을 쉬기 어려운 시대가 이미 도래했음을 증명하는 실물 증거입니다. 보고서를 저장하고 화면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창밖의 런던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테헤란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이곳에서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조용하고 철저하게 세상을 바꿔놓았는지를 그날 처음으로 제대로 느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닫고 나서도 한참 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질 못했습니다. 드디어 밝혀진 한국 기술력의 배경, 그 40년 전 약속의 이야기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거든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아무리 약속이 감동적이고 기술이 뛰어나다 해도 한국이 왜 하필 이란이었을까요? 전쟁 중인 나라에 수익도 불확실한 땅에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40년을 함께한 이유가 단순히 감정적인 의리 하나로 설명이 될까요? 저는 좀 더 파고들어야 했습니다. 아카이브를 더 깊이 뒤졌습니다. 1970년대부터 시작된 한국과 이란의 건설 협력 문서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숙연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언급했듯이 한국이 중동 건설 시장에 처음 발을 들인 건 1970년대 초였습니다. 당시 한국은 지금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전쟁의 폐허 위에서 겨우 산업화를 시작한 나라였고 기술력이라고 부를 만한 건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냥 몸으로 때우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그 몸으로 때우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이란 테헤란 남부 외곽의 정유 시설 확장 공사 현장. 1970년대 후반 한국의 한 건설사가 수주한 대규모 프로젝트였습니다. 당시 현장에 파견된 한국 인원은 기술자부터 일반 노동자까지 수백 명 규모였는데 이 사람들의 생활 패턴이 이란 현지인들 사이에서 화제가 됐다고 당시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섭씨 50도가 넘는 한낮에도 모래바람이 얼굴을 찢어놓는 날씨에도 한국 인부들은 쉬지 않았습니다. 이란 현지 인부들이 더위에 지쳐 그늘을 찾을 때 한국 반장들은 공사 진척률 도표를 손으로 그리며 작업 순서를 다시 짜고 있었습니다. 밥 먹는 시간에 공구를 고치고 해가 지면 손전등을 켜고 도면을 읽었습니다. 이란 현장 감독들이 당시 남긴 기록에는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잠을 자는 건지 충전을 하는 건지 모르겠다. 그리고 이란 이라크 전쟁이 터졌습니다. 1980년 9월이었습니다. 이라크군의 미사일이 처음으로 이란 남부에 떨어지던 날, 현장 분위기는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외국 업체들은 본사에 연락이 닿는 즉시 철수 명령을 받았습니다. 미국계, 유럽계 기술자들이 장비를 그대로 둔 채 버스에 올라탔고 현장 곳곳에서 이란 인부들이 공황 상태에 빠져 우왕좌왕했습니다. 한국 현장팀장은 그 순간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서울 본사였습니다. 본사가 뭐라고 했는지는 기록에 정확히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장팀장이 뭐라고 답했는지는 남아있었습니다. 현장 마무리 안 하고 나갈 수는 없습니다. 이란 사람들 대피 정리되면 그때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그 현장에서 한국팀은 이란 인부들을 먼저 현장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장비를 묶고 덮개를 씌우고 공사 도면을 방수 케이스에 담았습니다. 언젠가 다시 와서 마저 지어야 하니까라는 이유로요. 전쟁 중에도 포성이 멀리서 들려오는 상황에서도 그 사람들은 미완성 공사를 잊지 않겠다는 태도로 철수했습니다. 당시 한국 엔지니어들이 이란에서 보여준 건 단순한 성실함만이 아니었습니다. 기술적 창의성도 함께였습니다. 전쟁이 길어지면서 이란은 자재 보급이 사실상 끊겼습니다. 시멘트도, 철근도, 장비 부품도 모자랐어요. 서방 기술자들이 있었다면 자재가 없으면 공사는 불가능하다고 했을 겁니다. 교본에 없는 방법은 쓰지 않는 게 서방공학의 방식이니까요. 그런데 한국 엔지니어들은 달랐습니다. 자재가 없으면 있는 걸로 만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이란 현지에서 조달 가능한 재료는 거친 사막 모래와 소량의 시멘트, 그리고 오래된 철근이 전부였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은 이걸 가지고 폭격 충격파를 분산시키는 방식을 고민했습니다. 교본에 없는 계산을 직접 했습니다. 충격파가 한 지점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중을 분산하는 돔 형태의 간이 구조물 설계가 그 결과였습니다. 서방공학계 기준으로는 비표준 방식이었지만 그 구조물은 실제로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란 당국자들이 그걸 보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황당해했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때 저희 정보국이 이 대목을 더 진지하게 봤어야 했다고 저는 지금도 생각합니다. 가진 게 없을 때 더 창의적이고 한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뇌구조. 그게 나중에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를. 전쟁이 끝나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한국은 조용히, 그러나 무섭게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1990년대를 지나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그 모래바람 속에서 삽들고 일하던 나라가 세계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조선과 플랜트 시장을 잠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대 이후 한국은 이란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번엔 삽이 아니라 설계 도면을 들고요. 이란의 사우스파 가스전은 세계 최대 규모의 천연가스 매장지입니다. 이 가스전의 플랜트 설비와 생산 공정에 한국의 엔지니어링 기업들이 대거 참여했습니다. 단순히 설비를 납품한 수준이 아니었어요. 가스전 전체를 실시간으로 제어하는 SCADA 시스템. 쉽게 말하면 가스전의 두뇌 역할을 하는 통합 제어 인프라를 한국 기업이 깔았습니다. 어디서 가스가 얼마나 올라오는지, 어느 밸브를 어느 타이밍에 열고 닫아야 하는지, 설비에 이상이 생기면 몇 분 안에 어떤 순서로 조치해야 하는지, 이 모든 걸 관장하는 시스템이 한국산이라는 겁니다. 테헤란의 상수도 관리 시스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란은 물 부족 국가입니다. 강수량이 적고 지형적으로 수자원 관리가 어렵습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이란 정부가 선택한 파트너가 한국이었어요.
테헤란 광역 상수도 스마트 관리 시스템. 수압 이상을 감지하고 손실량을 계산해 배관 어느 지점에서 누수가 발생했는지 실시간으로 찾아내는 이 정밀한 시스템이 한국 기업의 기술로 구축됐습니다. 1970년대에 삽들고 왔던 그 나라가 이제는 이란의 수도 시스템 두뇌를 설계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숫자를 더 뽑아봤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찔해졌습니다. 글로벌 해수 담수화 설비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의 점유율은 이미 세계 상위권입니다. 중동 전역에 들어선 담수화 플랜트 상당수가 한국 기업이 설계하거나 핵심 기자재를 납품한 것들이에요. 담수화 설비 안에 들어가는 초정밀 역삼투압 멤브레인 필터, 고압 펌프 제어 시스템, 에너지 회수 장치, 이 하나하나를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의 손에 꼽힐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 손에 꼽히는 나라 중에서 가장 앞서 있는 곳이 한국이에요. 중동 주요 국가들의 전력망 제어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발전소에서 전기가 생산돼서 각 가정까지 안정적으로 흘러가게 하는 그 전체 시스템. 이걸 관장하는 핵심 제어 장비와 소프트웨어의 상당 부분이 한국 기업 것입니다. 중동 주요 국가 기준으로 전력 인프라, 제어 핵심 부문에서 한국 기술 의존도가 높다는 건 업계에서 공공연하게 알려진 사실이에요. 다만 그게 얼마나 광범위한지를 일반인들은 잘 모를 뿐입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이 일을 하면서도요. 스마트폰이나 반도체 칩 얘기는 언론에 많이 나오니까 다들 아는데 한국이 이미 물과 전기와 가스라는 국가의 기본 생존 인프라 영역까지 조용히 파고들었다는 걸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그냥 공장 짓고 파이프 연결하는 건설 사업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닌 겁니다. 그 인프라를 제어하는 두뇌 시스템을 누가 만들었느냐? 그 시스템이 어느 나라 코드로 돌아가느냐? 그걸 유지보수할 수 있는 기술자가 어느 나라 사람이냐? 이게 진짜 문제입니다. 한국이 지원을 끊으면 그 시스템을 당장 대체할 나라가 없습니다. 기술 이전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특히요. 담수화 설비의 핵심 소모품 하나를 교체하는데도 한국 부품이 필요하고 제어 시스템에 오류가 생기면 한국 엔지니어가 와야 해결이 되는 구조가 현실에서 이미 형성돼 있습니다. 무기를 겨누지도 않고 협박 한마디 없이 그냥 일을 잘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없어서는 안 될 나라가 된 거예요. 저는 그 사실을 깨닫고 나서 한동안 이 아카이브 자료들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1970년대에 섭씨 50도의 사막에서 이란 인부를 먼저 대피시키고 수첩에 약속을 적던 그 사람들. 자재가 없어도 모래와 시멘트로 돔을 설계하던 그 엔지니어들. 그 사람들이 자식 세대에게 무언가를 물려줬습니다. 기술 매뉴얼만이 아니라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내고야 마는 그 어떤 유전자 같은 것을요. 그리고 그 자식 세대가 지금 이 순간 테헤란의 암흑 속에서 홀로 빛을 내는 병원을 짓고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영국 사람입니다. 한국에 아무런 연고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카이브를 다 읽고 나서 든 생각은 딱 하나였습니다. 이 나라는 처음부터, 시작부터 그냥 남달랐던 겁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폭격 작전에서 특정 구역이 단 한 발도 피해를 입지 않았다면 상식적으로는 그 구역에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방어 체계가 갖춰져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섹터 내병원 주변의 방공 자산을 먼저 뒤졌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이 구역에 단거리 방공 시스템을 배치했을 가능성, 혹은 러시아제 방공망이 이 구역을 커버하고 있을 가능성을 검토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방공망 자체가 없었어요. 그렇다면 왜 미군 폭격이 이 구역을 비껴갔냐? 저는 다른 각도로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온 답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를 한동안 멍하게 만들었습니다. 미군이 그 병원 근처에 단 한 발의 폭탄도 투하할 수 없었던 이유는 기술적 방어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작전 계획 단계에서부터 그 구역이 타겟 리스트에 올라가지 않았던 겁니다. 한국 외교부가 그걸 막아버렸거든요. 폭격이 임박했다는 정보를 한국 측이 어느 경로로 입수했는지는 공개된 자료에 없습니다. 다만 결과적으로 한국 외교부는 미 국방부와 중부사령부를 상대로 사전에 치밀한 교섭을 진행했습니다. 외교 채널로 제네바 협약 제19조를 정식으로 인용하며 해당 병원의 정확한 GPS 좌표를 민간 의료시설로 등록하고 교전 당사자 쌍방이 타격을 금지해야 하는 보호구역으로 공식 통보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국이 결정적인 한 수를 더 뒀습니다. 서류 하나로 끝낸 게 아니었어요.
한국 외교부가 미 중부사령부에 보낸 공식 통보문에는 이런 내용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해당 병원 안의 대피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란 민간인 치료를 위해 자발적으로 잔류한 대한민국 국적의 의료진과 기술 인력이 다수 있다는 것. 그리고 한국 정부는 이들의 신변 보호에 대해 미 측에 공식 확인을 요청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왜 결정적이냐면요. 미국 입장에서 가장 강력한 혈맹 중 하나인 한국의 자국민이 저 병원 안에 있다는 사실이 공식 기록으로 남는 순간 그 구역을 타격했을 때의 외교적 파장이 걷잡을 수 없어지거든요. 국제법 위반에 동맹국 자국민 피해까지 겹치면 그건 군사작전이 아니라 외교 재앙이 됩니다. 펜타곤이 선택할 수 있는 답은 하나뿐이었습니다. 그 구역을 건드리지 않는 것. 총 한 발 쏘지 않고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서류 몇 장으로 세계 최강 군사력의 손발을 묶어버린 겁니다. 저희 MI6 내부에서도 이 사실이 알려졌을 때 한동안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 낮게 중얼거렸어요. 저 나라 외교관들 무서운 사람들이네. 그런데 문제는 외부가 아니었습니다. 외부의 위협을 막아낸 그 병원에 이번엔 내부의 위협이 들이닥쳤습니다. 테헤란의 상황은 시간이 갈수록 통제불능으로 치달았습니다. 위성 화면으로 보이는 도시는 이미 전쟁 영화 세트장이 아니라 진짜 지옥이었어요. 폭격으로 무너진 건물 잔해들이 도로를 뒤덮고 대형 화재 여러 곳에서 시뻘건 불기둥이 치솟고 있었습니다. 이미 소방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 상태였으니 그 불들은 그냥 타는 대로 타고 있었습니다. 통신이 끊겨 이란 군부 내부 지휘 체계 자체가 반쯤 마비된 상태였어요. 그 혼돈 속에서 이란 강경파 사령관 한 명이 부하들을 이끌고 섹터 4로 향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테헤란 전역이 암흑인데 그 구역 병원에서만 전기가 흘러나오고 있었으니까요. 위성에서도 보일 만큼 강렬한 그 빛이 지상에서도 보였을 겁니다. 지휘 통제 시스템이 마비된 그에게 그 병원의 전력은 군사 지휘소를 재건할 수 있는 유일한 자원이었습니다. 장갑차 세대와 무장 병력이 병원 정문을 향해 들이닥쳤습니다. 정문은 그냥 부서졌습니다. 병원 경비 인력으로 막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군인들은 복도를 지나 병동 안으로 진입했습니다. 저는 이 순간의 상황을 이후 현장 첩보원의 보고서를 통해 재구성할 수 있었는데 읽으면서 손이 저릿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중환자실 문이 군화발길에 쾅 하고 열렸을 때 총구를 앞세운 군인들이 본 것은 최첨단 장비가 빛나는 미래형 의료시설이 아니었습니다. 먼지와 파편을 온몸에 뒤집어 쓴 채로 수술대 앞에 선 한국인 의사였습니다. 이마에서 땀이 뚝뚝 떨어지는 채로, 손에 피가 묻은 채로 이란 아이의 배를 봉합하고 있는 그 의사. 병동 가장자리 접이식 의자에는 한국인 간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자리에 앉아 쉬는 게 아니었어요. 양손으로 엠부백을 쥐고 일정한 간격으로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인공호흡기가 모자라서 손으로 직접 아이의 숨을 만들어주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손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얼마나 오래 그러고 있었던 건지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복도 쪽 처치 구역에서는 한국인 의사 한 명이 손전등을 이마에 묶고 무릎을 꿇은 채 이란 남성의 다리를 꿰매고 있었습니다. 전력이 부족해 수술실 조명을 낮춰야 했기 때문에 그 의사는 헤드랜턴 불빛에 의지의 바늘을 움직이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때 밖에서 장갑차 소리와 함께 문이 박살내는 굉음이 들렸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한국인 의사 한 명이 한 일이 있었습니다. 반사적으로 수술대 위에 일한 환자 위로 자기 몸을 숙여 덮은 겁니다. 무언가를 계산하거나 생각할 시간이 없었을 거예요. 그냥 몸이 먼저 움직인 거였습니다. 총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에서 눈앞에 환자를 먼저 덮은 거죠. 첩보 보고서에는 그 다음 장면이 이렇게 기술돼 있었습니다. 진입한 군인들이 약 40초간 이동을 멈췄음. 지휘관이 어떤 명령도 내리지 않았음. 40초. 전투 상황에서 40초는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그 40초 동안 총구를 든 군인들이 본 것은 자국민을 향해 총을 겨누러 온 그들에게 생판 모르는 외국인들이 그 자국민을 품에 안고 숨을 불어넣어 주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살기 어린 눈빛으로 들어온 군인들의 표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저는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보고서에 남은 다음 문장이 그걸 대신해줬습니다. 일부 병사들이 소총을 하강 자세로 전환하였음. 총구가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사령관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감정으로 흔들리기에는 군인 경력이 너무 길었던 사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는 다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대동하고 온 군부 기술 인력들을 전력 통제실로 보내 서버를 장악하고 병원 전력을 장갑차 및 임시 지휘소로 우회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전력 통제실 문을 따고 들어간 기술 인력들은 서버를 보자마자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이 작업이 성공하면 병원은 전력을 잃고 중환자실의 환자들은 다시 암흑 속으로 떨어지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이 병원 전력망의 설계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이 병원의 전력 시스템은 중앙 서버 하나에서 전체를 제어하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각 병동의 주요 의료 장비들이 개별 노드로 작동하는 분산형 마이크로그리드 구조로 설계돼 있었어요. 쉽게 말하면 중앙을 뚫어도 각각의 마디들이 독립적으로 작동하도록 설계된 겁니다. 서버 하나를 장악한다고 전체 전력 흐름을 바꿀 수 없는 구조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 분산형 구조에는 또 하나의 설계가 더 있었습니다. 전력 재배분 명령을 실행하려면 그 명령이 실제로 유효한지 인증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이 인증이 중앙 서버 비밀번호 같은 걸로 뚫리는 방식이 아니었어요. 한국 수석 엔지니어가 소지한 하드웨어, 키에 내장된 물리적 복제, 방지 칩, PUF 반도체에만 반응하도록 설계돼 있었습니다. PUF 반도체는 쉽게 설명하면 이겁니다. 사람마다 지문이 다르듯이 이 칩은 제조 과정에서 생긴 미세한 물리적 편차를 고유 식별자로 사용합니다. 복제 자체가 원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똑같은 설계도로 칩을 만들어도 제조 공정에서 생기는 나노미터 단위의 오차가 전부 다르기 때문에 완전히 동일한 칩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즉, 그 엔지니어의 키를 물리적으로 빼앗지 않는 이상 소프트웨어적으로는 절대 뚫을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군부 기술 인력들이 서버 앞에 앉아 명령 입력을 시도했지만 시스템은 계속 같은 반응을 되돌려보냈습니다. 인증 실패, 인증 실패, 인증 실패. 그들이 우회 경로를 찾으려면 선택지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중환자실의 의료 장비들을 하나하나 직접 물리적으로 분리하는 것. 다시 말해, 이란 아이들과 이란 부상자들에게 연결된 생명 유지 장치의 플러그를 손으로 직접 뽑아야 한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렇게 각 장비에서 전력을 해제해야만 그 전력이 재배분 가능한 상태로 풀리도록 설계가 돼 있었거든요. 저는 이 설계를 이해하고 나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전기를 보호하는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이 전력을 가져가고 싶다면 내 손으로 직접 너희 나라 아이들의 숨통을 끊고 가져가라는 설계였습니다. 서류나 협박이 아니라 기술 자체로 윤리적 방어막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걸 뚫으려면 인간이기를 포기해야 했어요. 군부 기술 인력들은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사령관이 뭐라고 했는지는 기록에 없습니다. 다만 장갑차가 후진해 병원 정문 밖으로 빠져나갔다는 사실만 위성 화면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저는 그 장갑차가 물러나는 장면을 위성 화면으로 지켜보면서 이게 한국이 이긴 장면인지 아니면 인간이 이긴 장면인지를 한동안 생각했습니다. 한참을 생각하다가 내린 결론은 그 둘이 이 경우에는 같은 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장갑차가 물러났습니다. 총구가 내려갔습니다. 해킹 시도가 멈췄습니다. 저는 그 순간 위성 화면을 보며 이제 최악은 지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그랬어요. 군부가 철수했으니 급한 불은 꺼진 거라고요. 그런데 저는 틀렸습니다. 진짜 이야기는 그때부터 시작이었거든요. 그것도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에서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열화상 위성 채널을 통해 섹터 4 주변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었는데 이상한 신호가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외곽 반경 수백 미터 구간에서 사람의 체온 신호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두세 개, 그 다음엔 수십 개, 그리고 몇 분 지나지 않아 수백 개의 열화상 점이 병원을 향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강경파 군부의 증원 병력인 줄 알았어요. 긴장하며 주민을 했는데 아니었습니다. 군인들이 아니었습니다. 통신이 완전히 끊긴 테헤란 시내를 어떻게 소식이 퍼졌는지는 지금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전기도 없고 인터넷도 없고 라디오도 없는 그 암흑 속에서 한국 의료진이 총구 앞에서도 이란 환자들을 지켜냈다는 사실이 사람의 입에서 입으로 번져나간 겁니다. 폭격으로 집을 잃고 가족을 잃고 모든 것을 잃은 채 거리를 헤매던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병원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횃불을 들고 부서진 건물 잔해를 넘고 아직 연기가 피어오르는 도로를 지나서요. 그들이 병원을 향해 온 이유는 치료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병원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수천 명의 이란 시민들이 병원 외벽을 따라 빙 둘러서기 시작했습니다. 노인도 있었고 아이를 아는 어머니도 있었습니다. 학생으로 보이는 청년들, 수염이 희끗희끗한 중년 남성들, 검은 차도루를 두른 여성들. 말 그대로 테헤란 시민 모두가 섞여 있었습니다. 군부의 추가 병력이 들어오는 걸 자신들의 몸으로 막겠다는 거였어요. 무기도 없이, 방패도 없이, 그냥 사람의 몸으로요. 위성 화면으로 그 장면을 내려다보는데 저는 이걸 뭐라고 기록해야 할지 한동안 몰랐습니다. 분석관으로서 감정을 배제하고 상황을 기술해야 하는데 그 화면을 보면서 그게 잘 안 됐거든요. 하지만 군부 지휘부도 그냥 물러나지는 않았습니다. 당황한 것 같았지만 강경했습니다. 시위 진압용 차량이 다시 섹터 4 외곽으로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위성으로 보이는 하얀 연기, 최루 가스였습니다. 대규모로 살포되고 있었어요. 시민들이 하나둘씩 주저앉기 시작했습니다. 눈을 감고 기침을 하며 쓰러지는 사람들이 열화상 화면에서 체온이 급격히 낮아지는 형태로 보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제 시민들이 흩어지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병원 건물에서 뭔가가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위성 열화상 데이터에 이상한 기류 변화가 잡혔습니다. 병원 외벽 상단 여러 지점에서 공기 흐름이 바깥쪽으로 강하게 뿜어져 나오는 게 감지된 겁니다. 병원 건물 외벽에 설치된 공조 시스템이 역방향 최대 출력으로 가동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단순히 환기 장치를 켠 수준이 아니었어요. 나중에 확인된 기술 재원에 따르면 이 공조 시스템에는 탄소 나노튜브 기반의 정밀 필터가 적용돼 있었습니다. 탄소 나노튜브라는 게 뭐냐면 탄소 원자를 나노미터 단위의 원통 구조로 배열한 소재인데요. 구멍 크기가 극도로 균일하고 미세해서 특정 분자만 통과시키고 나머지는 걸러내는 특성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굉장히 정밀한 체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걸 만드는 게 기술적으로 매우 까다롭습니다. 나노미터 단위의 구조를 균일하게 대량 생산하는 공정 자체가 세계적으로 소수의 기업만 구현하고 있거든요. 이 필터가 최루 가스 성분을 흡착하면서 정화된 공기를 외부로 내보내기 시작한 겁니다. 최루 가스의 주성분인 CS 가스는 분자, 크기가 특정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적절한 필터 구조로 걸러낼 수 있습니다. 물론 완벽한 차단이 아니라 농도를 낮추는 방식이지만 이 정도 규모의 공조 시스템이 역방향으로 최대 출력으로 돌아가면 주변 일정 반경의 공기 흐름 자체가 바뀌거든요. 최루 가스가 지상에 깔리지 못하고 위로 밀려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거의 동시에 또 다른 일이 일어났습니다. 병원 외부 조경용 스프링클러 배관에서 물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평상시엔 화단에 물 주는 용도로 쓰는 그 배관에서요. 그런데 그 물이 일반 수돗물이 아니었어요. 이 병원 지하에는 소규모 역삼투압 방식의 정수 처리 설비가 연결돼 있었습니다. 역삼투압이라는 게 해수 담수화에 쓰이는 핵심 기술인데 반투막을 통해 물 분자만 통과시키고 불순물과 이온은 걸러내는 방식입니다. 이 기술이 왜 대단하냐면 바닷물을 마실 수 있는 물로 바꿀 수 있다는 거거든요. 중동 국가들이 그래서 이 기술에 목을 맵니다. 강이 없는 나라에서 식수를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니까요. 한국은 이 역삼투압 담수화 분야에서 세계 최상위권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핵심 부품인 역삼투압 멤브레인, 즉 반투막 필터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합니다. 중동에 들어선 대형 담수화 플랜트 상당수가 한국산 멤브레인을 쓰고 있고 이 멤브레인이 없으면 그 플랜트 자체가 멈춥니다. 중동의 일부 국가에서는 전체 식수 공급량의 70% 이상을 담수화 설비에 의존하는데 그 설비의 심장부를 한국이 납품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정수 처리 설비에서 걸러진 깨끗한 물이 스프링클러를 통해 비처럼 쏟아졌습니다. 최루 가스로 눈을 감고 기침을 하며 무릎을 꿇고 있던 시민들에게요.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그 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눈을 씻었습니다. 위성 열화상 화면에서 저체온 상태로 쓰러지던 사람들의 체온 신호가 다시 안정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말 그대로 멍해졌습니다. 공격이 물로 바뀐 겁니다. 독가스를 뿌렸더니 식수가 쏟아진 거예요. 이게 기술이 아니라 무슨 동화 속 이야기 같잖아요. 근데 그게 실제로 위성 데이터에 찍히고 있었습니다. 시민들이 그 물을 마시며 일어섰습니다.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단단히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저는 현장 첩보원의 보고서를 통해 그 다음 상황을 전달받았습니다. 읽으면서 저도 모르게 입을 벌렸습니다. 시민들 중 누군가가 옷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붉은색과 파란색 물감을 구해왔습니다.
전쟁통에 물감이라니 싶겠지만 그 근처 잔해더미에서 나온 건지 아니면 사람들이 집에서 챙겨온 건지는 모릅니다. 그 찢어진 천 위에 손으로 직접 태극기를 그려 넣었습니다. 원도 삐뚤고 궤도 뭉개졌지만 누가 봐도 태극기였습니다. 그걸 긴 막대기에 묶어 높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주변 사람들이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너 개였던 것이 10개, 20개가 됐습니다. 제대로 된 재료도 없이 전쟁 한복판의 잔해 사이에서 만들어진 삐뚤빼뚤한 태극기들이 섹터 4 하늘 위로 펄럭이기 시작했습니다. 현장 첩보원은 이렇게 썼습니다. 살면서 일한 사람들이 다른 나라 국기를 저런 눈빛으로 들고 있는 건 처음 봤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읽고 보고서를 잠시 덮었습니다. 한국과 이란, 이 두 나라의 관계를 서방의 시각에서 보면 그냥 경제적 파트너 정도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거든요. 두 나라 모두 강대국에 의해 나라가 분단되거나 짓밟힌 역사가 있습니다. 한국은 일제강점기와 전쟁을 겪었고 이란은 영국과 미국의 개입으로 1953년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가 쿠데타로 무너지는 걸 경험했습니다. 외세에 의해 자기 나라의 운명이 흔들렸던 그 상처가 두 나라 모두에게 있습니다.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서로 알아보는 아픔이랄까요. 그래서 이란 사람들이 한국에 갖는 감정이 단순한 감사가 아닌 겁니다. 비슷한 상처를 가진 사람이 손을 내밀었을 때 느끼는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는 거였습니다. 섹터 4 하늘 위로 삐뚤어진 태극기들이 펄럭이는 그 장면이 저는 그 역사적 맥락과 겹쳐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사태 전체를 정리하면서 한 가지를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물론 지금 상황은 한국이 남을 도와주는 감동적인 상황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한국의 선행을 통해 한국이 얼마나 막강한 나라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죠. 지금 결과를 좀 보세요. 중동 여러 나라에서 매일 수천만 명이 마시는 물의 상당 부분이 한국 기업이 납품하거나 설계에 참여한 담수화 설비에서 나옵니다. 그 설비에 들어가는 교체 필터를 한국 기업이 공급하고 고장이 나면 한국 엔지니어가 와야 제대로 고칠 수 있는 구조가 현실에서 이미 형성돼 있습니다. 저는 이 생각을 하면서 이상한 감각을 받았습니다. 소름 돋기도 하고 경이로움 같기도 한.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지배력이 뭔지 아십니까? 칼이나 총을 들이밀지 않아도 협박이나 제재를 가하지 않아도 그냥 없어지면 상대방이 못 살게 되는 구조를 만들어버리는 것. 한국이 정확히 그걸 하고 있었습니다. 중동의 물, 전력망 제어, 데이터 센터 메모리. 이것들을 조용히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사이에 수십 년에 걸쳐 깊숙이 파고든 겁니다. 테헤란 섹터 4에서 삐뚤어진 태극기를 흔들던 이란 시민들은 그걸 몰랐을 겁니다. 그냥 자기들을 살려준 고마운 나라의 깃발을 흔들었겠죠.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이 위성화면과 데이터를 보고 있으면 그 장면이 다르게 읽힙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깊게, 얼마나 넓게, 얼마나 조용하게 이 세계 안으로 들어와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으로요. 총 한 발 쏘지 않고, 전쟁 한 번 일으키지 않고, 기술과 신뢰로 세상을 움직이는 나라. 저는 그날 밤 보고서 요약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K-테크의 지배력은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아닌 대체 불가능성에서 나온다. 이것이 진짜 국력이다. 그러나 이러한 한국의 선전은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이내 충격적인 위기를 맞이하고 말았죠. 미국이 항의를 해왔습니다.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작전 구역 한복판에서 동맹국이 독자적으로 움직이고 그게 위성 화면으로 실시간으로 잡히고 있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저도 솔직히 이건 한국이 외교적으로 꽤 곤란한 상황이 되겠다 싶었습니다. 미 국무부가 한국 외교부에 비공식 채널로 메시지를 보낸 건 섹터 4에 이란 시민들이 모여들기 시작한 직후였습니다. 내용은 간결했어요. 군사작전 구역 내에서의 한국의 독자 행동이 작전에 혼선을 초래하고 있으며 즉각적인 조율이 필요하다는 것. 쉽게 말하면 지금 당장 멈추라는 얘기였습니다. 저는 한국이 어떻게 반응할지 지켜봤습니다. 사과를 할까? 아니면 협상 테이블로 끌려가는 모양새가 될까? 그런데 한국 외교부에서 날아온 답시는 제가 예상한 것과 전혀 달랐습니다. 한 장짜리 공식 전문이었어요. 짧았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문장들이 워싱턴을 그대로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전문의 내용을 저도 나중에 입수할 수 있었는데 읽으면서 팔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70년 전 대한민국이 포탄 속에서 잿더미가 되어가고 있을 때 세계 각국이 총탄을 뚫고 의사와 약품을 보내주었습니다.
우리는 그 인류의 빚을 기억하고 있으며 지금 그것을 갚고 있을 뿐입니다. 죄 없는 아이들을 치료하는 행위에 제재를 가하시겠다면 대한민국은 기꺼이 감수하겠습니다. 저는 이 문장을 여러 번 다시 읽었습니다. 한 줄도 과장이 없었어요. 전부 사실이었습니다. 1950년 한국전쟁 당시 한국은 지도에서 지워질 위기였습니다. 인천부터 부산까지 불바다가 됐고 수도 서울이 2번이나 함락됐습니다. 그때 미군을 포함한 유엔 참전국들이 왔습니다. 총을 들고 싸웠고 의사들이 야전 병원을 차리고 부상자들을 살렸습니다. 스웨덴은 야전 병원선을 보냈고 노르웨이는 의료진을 파견했습니다. 인도는 의무대대를 보냈어요. 총 하나 없이 약품과 의사만 들고 온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그걸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70년 동안요. 그리고 지금 그 기억을 이란에서 실천하고 있다고 썼습니다. 이란과 한국이 공유하는 역사적 상처도 그 전문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두 나라 모두 외세의 개입으로 나라가 불탄 적이 있습니다. 한국은 일제강점과 전쟁으로 모든 것이 무너진 경험이 있고 이란은 강대국들의 이해관계 속에서 자국의 운명이 흔들린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강자의 논리가 약자의 삶을 짓밟는 그 구조가 얼마나 잔인한지를 두 나라는 몸으로 겪은 겁니다. 지금 이란의 아이들이 폭격 속에서 피를 흘리는 장면을 보며 한국 의료진이 자리를 지킨 건 그냥 선이나 인도주의가 아니었을 겁니다.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어떤 감각 때문이었을 거예요. 미 중부사령부에서 한동안 공식 반응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사령부 내부 동향을 추적했는데 흥미로운 정황이 잡혔습니다. 당시 중부사령부를 지휘하던 사성 장군이 이 전문을 받고 회의실에 홀로 남아있었다는 겁니다. 꽤 오랫동안요. 나중에 확인된 사실인데 그 장군의 할아버지가 1950년 장진호 전투에 참전한 미 해병대 출신이었습니다. 장진호, 혹한의 영하 40도 속에서 중공군에게 포위된 채 싸워야 했던 그 전투요. 살아 돌아온 사람도 있었지만 돌아오지 못한 사람이 더 많았던 그 전투. 그 장군은 어렸을 때 할아버지한테 그 이야기를 들으며 컸을 겁니다. 지금 자신이 작전을 지휘하는 그 땅에서 70년 전 자기 할아버지가 목숨 걸고 지키려 했던 그 나라가 전쟁 한복판에서 적국의 민간인 아이들을 살리고 있다는 내용의 전문을 받아든 겁니다. 그 장군이 그 방에서 혼자 무슨 생각을 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그 이후 내려진 지시는 한국 관련 어떤 움직임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제재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공식 발표도 성명도 없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몇 시간 뒤 저는 레이더 데이터에서 이상한 변화를 발견했습니다. 테헤란 상공을 커버하던 미 공군 레이더 네트워크 중 섹터 4 인근 반경 일부 구간에서 감지 신호가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레이더가 꺼진 건 아니었어요. 정확히는 그 구간에 대한 탐지 우선순위가 의도적으로 낮아진 겁니다. 영시적 허가도 공식 문서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됐습니다. 미 공군이 한국에게 조용히 길을 열어준 거였습니다. 그 공백이 생긴 직후 제 모니터에 새로운 항적이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대형 수송기 여러 기가 편대를 이루어 테헤란 상공으로 진입하고 있었습니다. 식별 코드를 조회했더니 대한민국 공군 소속 수송기들이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기술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실 하나를 짚어야겠습니다. 이 수송기들이 EMP 피해를 입은 테헤란 상공 작전구역에 진입했다는 게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EMP는 전자기 펄스로 반경 내의 전자 회로를 통째로 태워버리는 무기입니다. 폭격이 일어난 그 지역 상공에는 여전히 잔류 전자기 교란이 남아있을 수 있는 환경이었어요. 일반적인 항공기나 드론이 이 환경에 무방비 상태로 진입하면 항법 장비나 비행 제어 시스템에 오작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폭격 이후 이란군이 운용하던 일부 차량과 통신, 장비들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된 이유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한국 수송기들은 정상적으로 비행하고 있었습니다. 항적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기체가 안정적으로 고도를 유지하며 섹터 4 상공으로 접근했습니다. 나중에 확인된 기술적 배경에 따르면 이 수송기들의 핵심 전자 장비와 항법 시스템에는 EMP 방호 처리가 적용돼 있었습니다. 도체 차폐 설계로 외부 전자기 충격이 내부 회로에 도달하지 못하도록 막는 방식인데 한국 방산 기술이 이 분야에서 독자적인 수준에 도달한 건 상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민간 전자산업에서 쌓아온 초정밀 회로, 설계 기술과 그걸 극한 환경에서 작동하도록 강화하는 방산 설계 노하우가 결합된 결과거든요. 반도체와 회로 기판 설계에서 세계 최정상급 기술을 보유한 나라가 그 기술을 군용 장비에 녹여넣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이 작전이 실물로 보여준 셈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송기와 함께 투입된 드론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자기 교란 환경에서 드론이 자율비행을 유지하려면 GPS 신호 교란에 대응하는 항법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한국산 드론들은 GPS 외에 관성 항법 장치와 지형 인식 알고리즘을 병행 운용하는 구조였는데 외부 전자기 신호가 교란되더라도 자체 센서와 연산으로 비행 경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요즘 드론들이 전장에서 가장 먼저 무력화되는 방법이 바로 GPS 교란이거든요. 그런데 이 드론들은 GPS가 없어도 날아다닌 겁니다. 굉음을 내며 섹터 430에 도달한 수송기들이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화물 투하였습니다. 병원 앞마당으로 대형 화물들이 낙하산을 타고 내려왔어요. 열화상 위성으로 보면 크고 납작한 형태의 패키지들이 착지하는 게 보였는데 착지 직후부터 그것들이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문자 그대로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압축 공기가 주입되면서 수십 초 만에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경량 구조 소재로 만들어진 팽창식 의료 텐트들이었습니다. 나중에 확인한 재원에 따르면 이 텐트는 에어로겔 복합 소재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것이었어요. 에어로겔이라는 게 일반인한테는 낯선 이름인데 쉽게 말하면 세계에서 가장 가벼운 고체 소재 중 하나입니다. 중량 대비 단열 성능이 극도로 높아서 같은 두께라면 일반 소재보다 훨씬 뛰어난 온도 유지 능력을 갖습니다. 가벼우니까 수송기에 많이 실을 수 있고 접으면 작으니까 보관이 용이하고 표면 단열이 되니까 의료 환경 유지에 유리하죠? 그리고 이 텐트 외피에는 얇은 방막 태양광 패널이 통합돼 있었습니다. 텐트가 완전히 팽창의 형태를 갖추면 외피 전체가 태양광을 흡수하기 시작합니다. 중동의 강렬한 햇빛 아래서 이 패널들이 생산하는 전력이 텐트 내부 조명과 기본 의료, 장비 가동에 사용되는 구조였습니다. 외부 전력 연결 없이 텐트 자체가 자기 전기를 만들어 쓰는 거예요. 저는 이 스펙을 읽으면서 잠깐 웃음이 나왔습니다. 어이가 없는 게 아니라 진짜 감탄스러워서요. 도시 전체가 전기를 잃은 상황에서 투하하는 구호 장비를 설계할 때 그 장비 자체에 발전 기능을 집어넣는다는 발상. 그게 한국 엔지니어들한테는 그냥 당연한 설계인 거잖아요. 텐트들이 완전히 형태를 갖추는데 15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텐트 안으로 한국 의료진과 장비들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기존 병원 건물의 수용 한계를 이미 넘어선 부상자들이 이 텐트 시설로 이동해 치료를 받기 시작했어요. 동시에 소형 드론들이 날기 시작했습니다. 의료진의 위치를 파악하고 혈액팩과 항생제, 수액 등을 정확히 필요한 곳으로 운반하면서요. 전자기 교란 환경에서도 흔들림 없이 날아다니는 그 드론들이 저한테는 그냥 기계가 아니라 한국의 기술이 실제로 살아 움직이는 모습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이 장면들을 위성 화면으로 지켜보면서 방산 기술과 의료 기술과 물류 기술이 한 번의 작전 안에서 동시에 구현되는 장면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바탕에 한국의 전자산업과 소재 기술과 설계 능력이 깔려 있다는 것도요. 저는 위성 화면을 보다가 현장 첩보 보고서 한 권을 받았습니다. 병원 지하 전력 통제실에서 목격된 장면에 대한 기록이었습니다. 그 밤, 시설 총괄 수석 엔지니어가 통제실 한쪽 구석에 앉아 있었답니다. 외부에서 지원 물자가 도착하고 텐트가 펼쳐지고 환자들이 안정을 찾아가는 상황이 확인된 직후였습니다. 그는 작업복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수첩이었어요. 표지가 너덜너덜하고 군데군데 얼룩이 진 수첩. 그걸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한동안 바라봤답니다. 저는 그 수첩이 뭔지 알았습니다. MI6 아카이브를 통해 제가 찾아낸 그 기록. 1980년대 이란-이라크 전쟁 당시 폭격 현장에서 이란 인부들을 대피시키다 파편에 맞아 쓰러진 선배 기술자의 수첩이었습니다. 언젠가 우리 기술로 이 나라 아이들이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을 짓고 싶다는 내용이 핏자국 위에 적혀있던 그것이요. 이 엔지니어가 그 수첩을 지니고 있었던 겁니다. 그 선배로부터 직접 물려받은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경로로 전해진 것인지는 보고서에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가 그것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환기창 너머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뭔가를 중얼거렸다는 목격자 진술이 남아 있었습니다. 통역된 내용은 이랬습니다. 선배님, 보셨습니까? 이번엔 하나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아이들을 다 지켜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읽고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MI6에서 20년 넘게 일하면서 저는 전쟁과 분쟁과 첩보와 이해관계를 다뤄왔습니다. 이 바닥은 냉정한 곳입니다. 숫자와 데이터와 국익이 전부인 세계예요. 감동 같은 건 사치고 낭만 같은 건 위험 요소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 저는 그냥 인간이었습니다. 분석관이 아니라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한 일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전쟁 한복판에서 적국의 민간인을 자국민처럼 치료했습니다. 총구 앞에서도 환자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강대국의 항의에 굴하지 않고 70년 전의 기억을 꺼내 당당하게 맞섰습니다. 전작이 교란이 남아있는 하늘을 뚫고 수송기를 날려 병원을 하늘에서 내려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걸 무기 하나 없이 기술과 의지와 기억으로 해냈습니다. 저는 그날 새벽 최종 보고서 마지막 항목에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기술을 수출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이 가장 어두운 순간에 희망이라는 이름의 인프라를 지어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프라는 어떤 폭격에도, 어떤 협박에도, 어떤 어둠에도 꺼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기술만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40년의 약속과 기억과 사람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보고서를 저장하고 런던 지하 통제센터의 조명을 껐습니다. 계단을 올라가 지상으로 나왔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테헤란과는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런던의 새벽이었지만 저는 그 밤하늘 어딘가에 아직도 삐뚤어진 태극기를 흔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 생각이 이상하게도 따뜻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